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 저희 뉴스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해 설립이 됐는데요. 네.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취지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마다 사회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기독교 통계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가공하고 편집해서 매주마다 보내드리면 목사님들이 그걸 보시고 이 변화하는 세상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평균 한국계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평균 한 7번 정도를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통계가 잡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하셔야 되고 또 설교 준비에 대한 그런 강박감이나 압박감이 되게 심하실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설교 자료를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그렇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네. 인구 절벽 현황이 어떤지 좀 수치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통계청 자료가 지금 2019년 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8년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은 한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예요. 근데 그 아이의 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1명 미만에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0.98명인데 작년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통계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3, 4분기 때 0.88명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아마 그 전에 0.98명보다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OECD 평균이 한 1.68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우리보다 한 2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문제가 좀 계속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 뭐 인구 절벽 문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 이 문제가 네. 주일학교가 감소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세대 수가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러면 주일학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인구 절벽에 대한 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인구 감소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걸 얘기하는 네. 거고 인구 절벽은 뭐냐면 보통 이제 인구학에서 얘기할 때 0세부터 14세까지가 유소년 인구라고 그러고요.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 고령 인구라고 하고 네. 네. 그럼 그 사이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네. 인구 절벽이 무슨 뜻이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갑자기 줄어드는 거.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올해부터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인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전 세계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높은데 2020년 올해부터 더 높아져요. 그래서 두 개 그래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나이 출생 연도가 55년생부터예요.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네.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 전하고 만약 그 전에 한 연령대의 인구가 한 뭐 4, 50만 명 됐다고 하면 네. 이 55년생부터 한 70만 명이 넘어요. 그게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해들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 50년 뒤에 2067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에요. 47%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 수가 이제 유소년 인구라든지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잠깐 제가 숫자 하나 보여드리면 네. 1980년에 우리나라의 14세 이하의 연령별 비율이 34%였어요. 그때 65세 이상 인구는 3%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유소년 인구가 12%였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15%.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고령 인구가 더 높아진 거예요. 네네. 앞으로 한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라는 게 3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2050년에 보니까 유소년 인구가 9%예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40%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노인들 4.4명과 어린아이 1명이 같이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교회는 더 벌어집니다. 기독교가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가장 진보적인 그런 종교였는데 네. 지금은 가장 예를 들어서 천주교라든지 일반 우리 사회 전체적보다 개신교가 좀 더 보수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연령별 분포가 좀 그렇죠. 그렇게 예.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30년 전에는 개신교가 고령 인구가 적었어요. 전체 네. 사회보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러네요. 개신교가 전체 사회 평균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더 많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관련 통계들을 그런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좀 전망을 해보고 주목할 점은 뭔지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네. 종교 인구는 그러니까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재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도 데이터를 보면 무종교인이 57%였고요. 그다음에 종교인이 43%였어요. 무종교인이 더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다가 10년 뒤에 95년도에는 딱 5대 5예요.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10년 뒤에는 종교인이 53%였고요. 무종교인이 47로 종교인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역전됐어요. 그래서 2015년 데이터를 보면은 무종교인이 56%인데 그 올라가는 기울기가 굉장히 커요. 가팔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5년 더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종교인이 아마도 한 6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 탈종교화 시대인데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지금 2028년부터 줄어들어요. 지금 약간씩 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인이 적게 되는데 그 종교인이 적게 되면 내 플러스에서 유소년 인구가 더 적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유소년 인구가 적은데 개신교가 더 적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그런 트렌드를 알고 좀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개신교가 더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주요 교단 중에서 예장 통합교단이 가장 수치를 잘 내고 있는데 네. 거기에 교회학교 거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 수치는 아무래도 약간 좀 부정확한 게 있는데 교회학교는 그래도 좀 리얼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네. 통합교단의 10년치 데이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전체가 지난 10년 동안 35%가 감소가 됐어요. 예. 35%가.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에 통합교단이 한 35% 교회학교가 줄어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총인구 그 연령대 아이들은 몇 프로가 줄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총인구는 한 2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소 비율이 통합교단, 그러니까 한국교회라고 본다고 하면 한 1.7배가 더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 한번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추정을 해봤냐면 21세 이하 인구에 대해 통계청에서 앞으로 그 미래 인구가 추계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좀 봤더니 2018년도에는 21세 이하 인구가 1,48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205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는 932만 명으로 한 37%가 한국 인구가 줄어들어요. 학령 인구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합교단 그 데이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1.7배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21세 이하 인구가 2018년도에 318만 명이었는데 111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65%가 줄어듭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교회학교가 반 이상 더 줄어드는 거죠. 지금도 지금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예. 많은데 네, 그런 위기상에 있는 거죠. 정말 네. 심각하군요. 예. 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교육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초중학생들의 교육 실태도 조사를 하셨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결과가? 이 데이터는요. 2018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그런 조사입니다. 네. 그 데이터가 좀 흥미가 있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에 초, 중고생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학원을 4개를 다녀요. 그렇게 이제 많이 엄마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학원도 보내고 또 학교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신입생 따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의사결정권이 없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랑 다른 게 엄마에 의해서 네. 엄마에 의해서 길들여지니까 마치 엄마가 매니저 맘이다. 음. 매니저 맘.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죠. 예. 뭐 그런 데이터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한 절반 이상이 밤 9시 넘어서 들어갑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학원 생활에 좀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 생활이 만족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학원도 계속 다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 49%의 학생이 만족도가 굉장히 낮죠. 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살 하고 싶은 아이들 학교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비율이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 성인보다 아이들 자살 비율이 좀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인구 절벽과 또 교육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다음 세대 관련해서 제가 정말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게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돼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네. 그랬더니 1위가 엄마였어요. 엄마가 한 50%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교회 목사님, 뭐 학교 친구, 학교 선생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교회 학교 교사가 꼴찌가 나왔어요. 교회 학교 교사가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회 학교 교사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 잠깐 공각 공부하는 애들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사하고 접촉도 없고 또 교사들도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도 뭐 자기 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하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대학이다 뭐다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지만 그게 잘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저는 한국교회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정과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어머니를 어떻게 교사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 이상으로 엄마 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같이 교회와 교사와 가정이 이렇게 삼자가 연합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통합교단의 그 수치를 보면 재밌는 데이터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영아부,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전체 평균이 35%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중고등부는 40%가 넘게 줄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영아부는 오히려 늘었어요. 영아부 플러스 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줄긴 했지만 많이 안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 어린아이들은 왜 줄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수치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계셔서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다른 부서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 전문화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 이거에만 집중 스페셜라이즈 되니까 전문화가 되니까는 엄마들하고도 관계도 있고 물론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계속 거기에 전문화가 되는 이것이 한국교회 교육의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등부의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예. 근데 남자 목사님들 같은 남자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그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학교를. 이제 거기서 고리를 끊고 중등부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한국교회에서 근데 고등부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네. 대학부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직장인 청년들 전문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 예. 이게 다음 세대에는 하나의 큰 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선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정도까지. 예. 또 하나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면요. 대학생들은 한국 교회가 그 젊은이들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네. 두 번째는 젊은이들과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소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른들, 교회 리더십들이 생각해야 될 그 관건이 하나 있어요. 이 꼰대 역할을 안 해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라는 개념이 되게 강하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 얘기 듣지 않고 그냥 본인의 얘기만 해서 그냥 강조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늘 가르치려고 하고 듣지 않고 이런 교회의 어떤 리더십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을 더 교회를 떠나게 하는 네. 거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가 정치화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내면적인 갈등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어떤 이념적인 그런 발언을 할 때는 그 이념과 상관없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